대한 조망, 영국학파에 속하는 주요 이론가들은 정신분석학이 역동구조 모델에서 관계구조 모델로 진보하는 데 공헌했다. 주제별로 여러 클라인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구조 모델의 형태. 클라인은 고전적 역동 이론을 충실히 따르면서 아동의 정신적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클라인의 연구의 초점은 초기의 심리성적 요소로부터 공격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로 옮겨갔으며, 이는 다시 사랑과 증오, 회복과 파괴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균형 잡힌 삶으로 옮겨갔다. 그녀의 체계에서 역동은 대상들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며 욕망의 경험 그 자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강하던 병리적이든 정신적 삶은 관계적 끈으로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 관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과 상상 속에 존재하는 타자와 자기 사이의 만남이다. 클라인은 역동 이론의 방향성 없는 충동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정신 에너지가 유한하고 대안적 통로를 통해 분배된다는 폐쇄적인 고전적 에너지 체계도 버렸다. 그녀의 체계에서 쾌락의 추구, 고통의 회피는 덜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그 대신 증오스러운 파괴와 파편화, 그리고 사랑의 회복과 통합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페어베어는 클라인의 내적 대상 관계라는 개념을 고전적인 동기 이론과 구조적 이론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하였다. 페어베어에 있어서 리비도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대상이다. 정신적 에너지는 방향 없는 비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타자를 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발달은 타자와의 다양한 관계 방식이 성숙되는 것이며, 모든 병리는 발달의 실패와 내면화된 유아적 대상에 대한 끈질긴 애착에서 발생한다. 약간 개요적인 인상을 받기는 하지만 페어베어의 체계는 설리반의 대인관계적 이론과 함께 가장 순수하고 일관성 있는 관계구조 모델 이론에 속한다. 설리반은 행동과 상호작용의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인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 반면, 페어베어는 관계 경험이 남긴 심리 내적인 잔여물, 성격의 내적인 분열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인관계 심리학,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할 때, 대인관계 심리학, 설리반 중심의 대인관계 심리학은 현실 대상이지만 외부에 있는 대상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페어베어는 내적 대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현실 대상의 중요성을 둘 다 현실 대상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정신 역동으로 더 내적 대상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어를 대상 관계라고 더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은 인간 행동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를 페어베어처럼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보지 않고 대상 관계로부터 체별하려는 욕구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문제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축의 이론은 관계구조 모델 안에 있는 대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위니캇은 고전적 이론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역동 구조 모델과 관계 구조 모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통합되고 경험적인 진정한 자기의 발달 과정을 연구했다. 그는 자기라는 개념이 프로이트와 클라인이 탐구하지 않은 영역이며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기의 구조와 병리의 발생은 초기에 이런 모성적 돌봄을 충분히 경험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 역동의 변화 과정과 갈등은 의미를 짓는다. 위니캇은 자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관계 구조 모델의 바탕을 둔 동기, 발달, 심리 구조 등의 이론과 정신병리 이론을 형성했다. 대상의 본성, 즉 기원과 성질을 보는 시각. 클라인에게 있어서 대상들은 보편적인 특징들을 갖는다. 이 대상 이미지들은 계통 발생적인 유산이며 욕망 자체 안에 담겨진 내용이며 초기 감각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이며 역동으로부터 투사를 통해 외부로 나간 이미지이다. 대상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강도와 빈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대상들의 내용은 누구에나 똑같다.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 좋은 페니스와 나쁜 페니스, 아기, 성적으로 결합된 부모와 같은 것들이다. 현실 대상은 그가 인간이라는 종족을 대표할 때만,
그가 아동을 만족시켜주는 능력과 좌절시키는 능력을 동시에 가졌을 때만 중요해진다. 따라서 내적, 외적 대상 세계의 등장인물들은 전형적이다. 폐업 회원에 있어서 대상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다. 내적 대상들은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상적인 대상은 실제 부모가 아동을 기쁘게 해주고 소중히 대해줬던 방식대로 돌보아준다. 거부하는 대상은 실제 부모가 아동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방식대로 공격하고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폐업 회원의 심리 구조 이론은 설리반의 자기체계 형성 이론과 비슷하다. 부모의 성격, 행동, 외모, 그리고 아동에게 반응해주는 미묘한 차이 등에 따라 아동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유형화되고 조직된다. 폐업 회원의 대상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라는 범주 차원에서 아동의 의존성을 충족시켜주냐의 여부를 제외한 부모 성격의 다른 영역이 2차적인 것이 되는 반면 설리반은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었느냐의 문제 이외에도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의 다른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설리반은 대인관계 분석을 초기 유아기뿐만 아니라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확대했다. 건출입은 유아 초기에 제공되는 모성적 돌봄만을 중시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출입은 설리반은 조금 이 대인관계 분석이 유아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넓게 보았다고 한다면 건출입의 이론 속에서는 유아 초기의 모성적 돌봄 중심으로 모든 이론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모성적 돌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특히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성적 돌봄의 결핍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내는 게 그것을 가능할 것이냐, 또 다른 요인들까지 함께 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초기의 모성적 돌봄만 볼 것이냐, 그 후기에 또 새로운 결핍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트라우마적인 상황들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서 어린 시절만 우리가 결핍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고 자라면서 계속 성인이 되어 나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환원적으로 초기에 모성적 돌봄의 결핍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 심적인 어려움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더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위니카 또한 대상의 본성이 초기의 모성적 돌봄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상의 모습은 다양하다. 아동은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주고 자신을 반영해주며 자신의 전능감을 현실화해주고 자신에게 사용할 기회를 주며 자신의 중간 경험이 갖는 역설적인 의미를 이해해주고 자신이 공격한 것에 대해 보상할 기회를 주는 대상을 원한다. 초기 아동기 대상들은 아동의 발달적 욕구들에 따라 미리 유형화된다. 그러나 위니캇은 폐업 회원처럼 실제 부모의 성격 특성을 부각시킨다. 환상에 대한 견해. 클라인과 위니캇은 특이한 환상으로 이루어진 내면 세계를 경험적인 사실성을 지닌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생각했다. 이들에게 외부 현실 세계는 2차적인 것이었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원시적 환상은 역동들로부터 생겨나는 경험의 기호들로 구성된다. 원시적 환상들은 초기 발달을 지배하고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에 관한 환상들은 자기감과 현실감의 토대가 된다. 클라인에게 내적 세계는 삶의 자원과 고통 모두의 자원이다. 위니캇도 가장 사적인 경험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니캇에게 있어서 주관적 현실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로 전이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성의 원천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은 다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영원히 고립된 채로 남아있다. 대조적으로 폐업 회원과 건축은 내적 대상관계의 세계를 2차적이고 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아동은 처음부터 현실의 타자인 부모와의 접촉을 추구한다. 실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동은 내적 대상을 형성, 폐업 회원의 경우 하거나 자아를 퇴행시킨다. 폐업 회원과 건축이 내적 대상 관계는 정신병
건축입에게 내적 대상 관계는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피약적인 방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클라인과 위니컷은 내적 대상 관계가 지닌 정신 발달의 기본적 토대라고 생각했다. 고전적 역동 구조 이론의 대체. 역동 개념을 제거하는 것은 에너지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을 찾거나 새로운 이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클라인은 이 문제를 역동이라는 개념을 보존함으로써 해결했으며 역동의 의미를 관계적 구성물로 변화시켰다. 리비도와 공격성은 애증과 관련된 정서와 이미지와 관계들의 집합체가 되었다. 역동은 여전히 정신현상의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관계적 대상들을 향한 충동으로 재정이 된다. 위니컷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클라인과 비슷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을 운동성이나 일종의 창조적 생명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그는 공격적 에너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간주했다. 그 힘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환경에 따라 순조롭게 성장하거나 억압되어 파괴성으로 전환된다. 클라인과 위니컷과는 달리 설리반과 페어베어는 고전적 정신 에너지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들은 구조로서의 정신과 그 정신을 움직이는 연료로서의 에너지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은 에너지이다. 설리반에게 있어서 자기는 유사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역동이었으며 에너지 변형의 한 유형이었다. 페어베어에 있어서 자아 구조는 관계적 충동들을 통해 드러나며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새로운 근거. 역동 모델에서 정신 구조는 역동을 만족시키고 조절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역동을 제거하는 것은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정신 구조는 환상으로부터 나온다. 내적 대상 세계는 유아의 관계적 욕구로부터 발달하며 반복되는 주요 환상들에 의해 구조화된다. 그렇게 형성된 내적 세계는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 경험의 토대가 된다. 페어베어, 설리반, 위니컷은 성격의 형성은 가능한 한 부모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페어베어는 대상관계가 잘못되면 보상적 내적 대상들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성격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설리반에게 있어서 자기는 1차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된다. 위니컷은 자기의 구조를 제공된 돌봄 속에서 부모와 관계 맺으려는 참자기와 침범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짓자기로 설명했다. 역동 구조 모델에서 유아는 역동과 선천적 자아 능력을 포함한 계통 발생적 유산을 갖고 태어나며 그것들은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성격을 결정한다. 역동 구조 이론가들은 관계 모델 이론가들이 역동 개념을 포기함으로써 선천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인간 발달에서 신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신체적 감각은 모든 경험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도 신체적 이미지에 몰두하는 것은 대부분 병리이다. 관계 모델과 역동 모델 이론의 신체에 대한 견해 차이는 신체가 중요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신체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있다. 역동 이론과는 달리 관계 모델 이론은 신체적 욕구가 중요한 심리적 목적과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에 신체적 경험, 행위들은 경험을 표현해주는 언어로서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표현수단으로 여겨진다. 신체적 욕구에 대한 이론. 클라인은 행동이 신체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동은 자신의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 행위들을 사용한다. 페어베어에게 있어서 성감대는 대상으로 가는 통로이다. 설리반은 신체와 상호작용 지대를 통해서 유아의 경험이 양육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강조했다. 설리반은 신체적 긴장이 유아의 만족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키고 유아는 주로 신체적 긴장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관계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보았다.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었느냐 좌절되었느냐가 아니라 유아와 양육자 사이의 관계가 불안한가 편안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위니컷은 유아 초기의 신체적 돌봄을 강조했다. 신체적 돌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아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 모델 이론가들은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가 신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체를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 의사소통하게 하는 매개체로 여겼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격과 병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관심이었다. 그렇다면 관계의 구조 모델은 선천적인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는가? 모든 관계 이론들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육동을 타자와 관계를 맺게 하는 동기적 힘으로 가정한다. 아기에게 양육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기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설리반과 페어베어는 유아가 선언적인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했다. 설리반은 그 안에서 모든 경험이 각인되는 원초적, 병렬적, 종합적이라는 일련의 발달 양식들, 피아제의 인지 발달 가능 한계와 다소 유사한을 제시했다. 내적 대상들은 실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경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직 원리에 따라 변형된다. 왜 관계의 구조 이론가들은 기질적 차이보다 양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한 관계 모델에 속하는 설리반과 페어베어의 이론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론은 정신병리 이론이지 일반적 성격 발달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병리의 원인은 잘못된 부모의 양육 탓이라고 돌렸다. 두 번째는 정신분석 학사가 다른 학문들처럼 병증법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정신병리가 아동 정신의 깊은 영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했고 클라인은 선언적인 대상 이미지들의 관계를 강조, 병리의 원인이 아동 자신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자부동으로 관계의 구조 이론가들이 병리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린 것이다. 그래요. 아주 대장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은 챕터예요. 아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 거의 요약하다시피 돼 있죠. 우리가 쭉 공부했던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페어벤 그리고 위니캇, 멜라니 클라인, 건출입 이런 분들의 이론들이 종횡으로 엮이면서 하나하나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비교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주 잘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어떤 여러 이론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싶어요. 오늘 이 발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아마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한주연님께서 조금 남은 시간을 우리 본인 얘기도 하시고 토론도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그 앞에 그것도 건축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제 비교 분석한 부분에서 제가 이게 정신 분석을 제가 잘 공부하면서 이제 그 욕동에 대한 이론과 대상관계에 대한 이론 이런 게 양립을 하잖아요. 예. 그게 그 신체에 대한 부분이 항상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언어 치료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당연히 인정을 하고 모든 어떤 행동들이 대상관계의 어떤 측면에서 설명도 가능하고 특히 병리적인 부분이 대상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굉장히 인정하는 반면에 또 예술은 일차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으로 오는 충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술, 미술 이미지도 어떻게 대상관계의 어떤 상징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 무슨 색이나 선이나 그리고 촉각이나 또 음악이나 무용도 그렇고 그런 감각적 경험이 자체가 주는 충족성 같은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류들한테 충족감을 주고 정화적인 특성을 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치유적인 측면을 가지고 인류를 도와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그 욕동 이론가들의 그런 견해가 그 무리한 부분은 있어도 그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저는 그 AI 뭐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감각적인 경험이 굉장히 마음의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선천적인 부분을 설명한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미봉책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부분은 역동 이론가들의 거기서 성립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설명에서 그게 설명이 가능하고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도 굉장히 이거 정리하면서 궁금했고 그리고 이거 끝에 이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렇게 쫙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언니 혹시 단어가 잠재 포텐셜스가 언니 혹시 포텐셜스 했던 거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어떤 초기 관계에 대한 재현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예술이라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사람은 선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면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면이 좋아서 선이 좋아서 나기보다는 무언가가 초기 관계에 대한 이미지, 상징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술이든지 학문이든지 간에 뭐든지 대상을 추구한다는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만족을 가지니까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초기 자기도 모르게 가장 초기의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본능적인 역동적인 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초기 관계, 그런 것들이 마치 역동처럼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동 이론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역동이라는 것이 정말 원래 가지고 태어난 특성으로서 역동을 말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알지 못하던 그 초기 대상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있던 어떤 충동적인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핍에서 오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역동 이론가들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나 대상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도 역동 만족이 아니라 대상 만족으로서 예술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듣는 것도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많이 듣지만은 그 속에서 보내는 음악 자체를 듣는 게 아니고 음악 속에서 어떤 미지의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느낌, 그런 느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하고 계시는 걸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가마다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이처냐 너처냐 하는 이런 큰 범주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환경이냐 아니면 타고난 것이냐, 이 두 가지, 타고난 역동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역동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획일적인 구별이 아닐까. 여기서 어떤 면은 아까 요약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내적 대상들은 실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경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직 원리에 따라 변형된다. 그래서 그건 약간 타협점 아닌가요? 타협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을 교묘하게 좀 조합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 내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실제 경험과 관련돼서 내적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조직 원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직 원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가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타고날 때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어를 우리가 랭귀지 그 자체를 직접 유전받은 것은 아니죠. 유전적으로 우리가 한국말을 바로 하거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적절한 환경이 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혀 사람들의 동물이나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의미 있도록 이 언어적인 조직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선험적인 조직 원리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한국에 태어난 애는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미국에 태어난 애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죠. 그걸 아이들에게 다른 특별한 교습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은 부모들하고 섞여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개발하는데, 이때 언어가 유전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Deep Structure of Language라고 얘기를 할 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Organization Principle이라고 얘기는 조직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직 원리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층 구조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언어는 어때요? 다른 쪽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 애완동물 반려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도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근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역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상관계라는 어느 쪽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상 추구가 먼저냐, 선천적인 역동으로부터 역동 충족 과정에서 대상은 하나의 역동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원래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동은 어떤 면 대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타자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동기적인 힘이 역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서로 역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가들 중에 그리고 코우시나 이런 코우스의 얘기 속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성적 역동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좌절, 우리의 프러스트레이션이 심할 때 이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한 2차적인 것이 성적인 행동으로 나온다. 공격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격성과 성적 역동을 타고났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대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달 과정, 아까 위니카시나 건출입이 이런 봤던 것은 모성적인 돌봄이 충분해야 사람이 되나가는 셀프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관계적인 욕구, 그래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타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욕동이지만 생물학적인 욕동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러한 동기를 가진 힘을 욕동이라고 한다면 욕동의 데피니션이 다르죠. 타자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동기적인 힘 이걸 욕동이라고 본다면 이런 욕동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게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보냐의 차이인데 두 가지가 다 아까 얘기대로 조직 원리로서 우리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전혀 우리가 유전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은 관계적인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이러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들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게 대상에 대한 추구가 먼저냐 아니면 선천적인 욕동이 먼저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고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발제자가 얘기하는 것 예술 쪽에서 보는 그 만족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얘기는 틀림없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는데 그 치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할 때 그거 자체를 아까 선천적인 욕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아주 초기 관계에서 모성적인 돌봄의 결여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그 결핍된 것이 사람마다에게 어떤 감각적인 결핍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감각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각은 아이들에게는 언어가 있기 전에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감각이죠. 그리고 초기의 자아는 우리가 신체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바디 이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 이고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 만약에 결핍이 있다고는 거기에 채워지지 않은 모성적인 돌봄이 결여되는 어떤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계속 필요해진다고 한다면 이건 감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돌봄의 결핍이라고 디피션스 때문에 이 사람이 충분히 받지 못했던 서플라이가 어떤 쪽에서든 채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채우는 방법이 아까 예술적인 쪽에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제 얘기 듣고 또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죠. 어떤 생각? 그 예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저는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인데 내적 대상이든지 외적 대상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복지스라는 예술 행위일 수도 있고 그림이나 음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적인 활동이든지 학문적인 활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떠한 대상,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내적 대상이든지 간에 외적 대상이든지 그 대상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정서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상으로, 음악으로서 표현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내적 대상이 그걸 전달받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냥 그림 자체만 그리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치료의 의미가 회복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대상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림을 그릴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 또는 치유가 일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초기 대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초기 대상에다 메시지를 현재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간에 그 대상과 계속 무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족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스스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그 어떤 대상 관계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내면 속에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가는 모든 행위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대상과의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목사님이 얘기한 그 문제가 미술 치료안에서도 그 입장이 양립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언어적 도구로서, 언어적 도구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로서의 어떤 쾌감 자체가 어떤 그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그 치료성을 가져오는 것이냐, 이게 자체 그 태도가 양립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작가로서도 봐도 그렇고 그냥 옆에서 봐도 그렇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신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언어의 대안으로서만 커뮤니케이션의 툴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신체가 항상 이게 2차적인 어떤 그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쾌감이 있다. 그 쾌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신체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나 보면 예술 표현으로서도 그렇고 미술 치료로서도 보고 하면은 두 가지 입장이 저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상 관계 이론가를 보면 신체나 어떤 쾌감 같은 것을 너무 하찮은 것이나 2차적인 어떤 수단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 언어적 도구의 어떤 2차적인 수단으로서 아니 커뮤니케이션의 툴로서 중요한 경우도 있고 저는 두 가지 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똑같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까 건출입이 어떤 모성적 돌봄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성적 돌봄을 대신 해줌으로써 치료한다 해서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쩌면 커뮤니케이션 펑션이 있지만 언어를 대체한다고 보진 않아요. 감각은 언어 이전에 그게 원초적인 경험들이잖아요. 언어는 2차적인 거죠. 오히려 직접적인 감각 우리는 태어나면서 감각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여요. 그 센슈얼리티를 엄마로부터 안김을 받고 신체적인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한 욕구가 크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감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고아원 연구에서 드러난 거가 사람들이 생애 초기에 이런 감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망하는 예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감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사랑에 담긴 실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아이디어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언어 이전에 이미 그건 실제 사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이 감각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쓸 단계까지 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정신의석 이론 쪽에서는 이 프리에더프란 단계가 충분하게 이 공생 단계를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뉴라틱한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고 그 에더퍼스 단계까지 못 간다고 보는 거 이제 이 지점인데 그래서 어쩌면 센슈얼리티하고 섹슈얼리티 얘기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섹슈얼리티 자체도 방어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감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이 감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체성애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성적인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초기에 박탈이 심한 분들은 어때요? 남녀 간의 어떤 제니털한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럴 단계나 에이널한 단계, 아주 초기의 감각적인 단계에서 어떤 센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지, 실제 성숙한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닌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어쩌면 감각적인 추구는 우리의 원초적인 거고 아주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각적인 만족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추구하고 이 감각의 추구는 저는 병렬로 봐요. 관계의 추구 자체가 이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감각적인 돌봄이 결국 관계적인 사랑의 욕구,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하고 이 감각의 충족은 어쩌면 가장 초기의 인간 발달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언어적인 단계에서만이 아니고 초기적인 감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오는 게 그냥 말하자면 어떤 게 신체 접촉에 의한 감각보다도 더 전에 말하자면은 그뭐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라는 것도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감각 말 다 넘어서 가지고 너무나 근본적인 거기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심지어는 바이러스든지 간에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너무나 깊이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게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 그게 생각해요. 가장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그래서 언어는 이미 상당히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실제로 예술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성숙된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미 이전에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동들이 내면 속에 꽉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감각을 어떤 사람은 그게 마치 욕동처럼 이렇게 욕동이라고 여기든지 욕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서는 그게 대상축으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족이라고 하는 게 satisfaction을 보통 고전적인 정신분석에 얘기하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의 만족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관계적인 욕구의 만족을 볼 것이냐, 이거 다르다는 얘기. 발달적인 욕구라고 보는 것이 관계적인 욕구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발달적인 욕구는 성적 욕구나 공격적인 욕구하고 다른 거죠. 그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같은 만족이라고 할 때는 만족 자체가 무엇에 대한 만족이냐인데, 관계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이냐, 아니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에 대한 만족이냐, 이게 다르다니, 용어를 우리가 잘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그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지금 사회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라칸은 그걸 아버지의 언어와 어머니의 언어로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언어는 음. 아이가 사회화되면서 언어를 익히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익히고 그 문자를 익히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단계고, 그 어머니의 언어는 그 이전에 원초적인 어떤 언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말을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사회적인 언어를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어머니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은 그 어떤 욕동이론과 대상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대상관계 쪽에서 보면 또 그거를 어떤 그 언어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미분화된 그렇죠. 프리에듀파는 단계에서 언어가 있냐, 또 사회화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문자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냐, 이렇게도 또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그냥 이해가 가능한 그냥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우리가 제일 조금 깊이 봐야 될 게, 용어 사용이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아까 얘기한 만족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욕구,
또는 발달적인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이냐, 아니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에 대한 충족이냐가 다 다른데, 우리가 그냥 욕동이라는 용어만 쓰면 욕동도 아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욕동이냐, 아니면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로서의 힘, 이걸 욕동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욕동이라는 말 자체가 각각 달리 쓰인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 어느 쪽에서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